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평택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기영 의원입니다.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강이 종료 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 대회를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분투 정치학교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평택을 지역위원회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박찬대 최고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떨리기도 하고요. 우리 평택을의 김현정 위원장님 초대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8월 달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우리 평택 지역, 특히 평택을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찬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어떤 박찬대 이미지가 있냐면 수렁에서 걷는 박찬대. 예, 5명 선출되는데 5등을 4주 동안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0.38%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셔가지고 도움을 주셨는데 우리 평택의 또 지역위원장이셨던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특히 민주당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보다도 원외 지역위원장님들, 그다음에 지방 의원분들, 그리고 우리 평택을에서 오랫동안 같이 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서 평택에 와서 우리 국민분들께 인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실tum도 주지 않고 우리 김현장 위원장님께서 초대해 주셨고요. 기꺼이 내려왔는데 오늘 편안하게 대담을 해나가면서 우리 여의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마음을 잘 따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과 우리 평택의 동지들, 당원들께서도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나가야 될 것인지 깊은 고민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편안하게 들으면서 저희 의견도 이야기를 나누고 대담론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이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민주당의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 번 한 번 단계를 거쳐서 올라갈 때마다 이쯤 되면 이제 좀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하지만 항상 그거에 대한 반격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이 연속으로 집권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민주화가 정착이 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다시 퇴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다시 국민들이 개입을 하셔서 촛불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말대로 앞으로 20년 이상 우리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 열 수 있지 않겠냐 생각했지만 우리가 지선도 이기고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긴 그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기득권 보수의 반격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한 번 더 다시부터 채찍을 맞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황이 돌밭에 있는 상황이 아니고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벼랑 끝의 상황 우리가 잘 이겨내고 다시 민주주의 그리고 민생 그리고 자유, 복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어려운 험난의 길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요. 대신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의 최대 강점은 뭐냐? 편안하다는 거죠.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받았을 때 저의 최고의 장점은 뭔가 했더니 만만한 거였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정치 오래 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늘 대화하고 싶어 하니까 편안하게 말씀 주시고 또 보니까 오늘 청년들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좋습니다. 오늘 출범식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특강대 최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찬대 의원님과 같이 함께 토크 콘서트 진행을 해주실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특강을 위해 찾아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 평택의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이신 오중근 전 지역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평택시의회 부의장이신 김기성 부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유병만 부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평택시 전 평택시의원 김수우 전 시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평택을 지역위원회 우분투 봉사단장이신 조영찬 단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평택을 지역위원회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이신 김종성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중 청년회의소 회장 한석구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중 청년회의소 사무국장 안계욱 사무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소개해드릴 분은 많으나 시간상 소개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준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이크를 넘겨 박찬대 최고위원님과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님의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특강이라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주 딱딱하게 시사를 막 해가지고 지금 다들 경색돼 있어요. 편안하게 하는 게 좋을 예,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할 때 꼭 웃어주셔야 돼요. 이쪽부터 한번 좀 웃어주세요. 이쪽도 한번 웃어주세요. 자, 이 가운데도 한번 웃어보세요. 이게 썰렁하면 정말 힘들어요. 예, 좀 웃어주시고 먼저 오늘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 멀리 오셨는데 박찬대 최고위원 잘 모르시죠? 잘 알아요? 우리 뭐 보통 알찬대, 기찬대 뭐 이런 찬대의 박찬대 의원을 불리는데 한번 직접 본인이 누군지 먼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먼저 본인 소개를 한번 부탁 좀 해주시죠. 예, 알찬대입니다. 사실 이 알찬대 요번에 그 전당대회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이야기의 원초는 언제였냐면 2015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평택도 우리 평택을 지역도 사실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저는 재선 의원인데 우리 수도권 특히 인천에서도 굉장히 험지가 있어요. 바로 저희 지역구였던 연수구인데요. 이 연수구는 민주당에서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인천에는 이제 그런 지역이 있죠. 제가 19대 때 윤상현 의원이 있었던 남구 을 지역에 제가 거기서 나고 자랐던 고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출마를 했다가 경선을 치러보지 못하고 컷오프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대선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남구 을 지역에 도전을 했는데 당에서는 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컷오프를 시킨 다음에 더 어려운 험지였던 연수로 보냈던 것이죠. 박찬대를 인천 남구 을에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지역구인 연수구의 황우여 장관과 겨루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그리 저를 보냈는데
저도 사실은 좀 망설였어요. 윤상현도 쉬운 상대는 아닌데 황우여는 참 넘기 어려운 벽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바로 남구에 딱 붙어있는 연수구로 지역구를 옮겨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이 되기 전에 그때부터 이제 정치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알찬데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면 아무리 해도 그 지역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한나라당을 비롯해가지고 신한국당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되기까지 시민단체도 하나도 없고 관변단체와 또 교회를 비롯해서 이 보수화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한테 바늘 끝 같은 틈도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갈 만한 곳이 일단은 경로당밖에 없어서 경로당을 갔는데 경로당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앞에다 민주당자를 이렇게 내면 쳐다를 안 보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절대 안 되겠다. 한 100군데 정도의 경로당을 가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남들과 똑같이 연수구에 뿌리를 내릴 수 없겠구나 싶어서 제 나름대로 루틴을 만들었어요. 이 루틴이라는 건 운동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루틴 1. 경로당의 문을 꽉 연다. 깜짝 놀라겠죠 할머니들이. 루틴 2. 녹축 절한다. 루틴 3. 일어나면서 물건 없는 박달재를 부른다. 어떻게 부르셨는데? 일어나서 네. 전등산 박달재를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할머니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꽉 열고 녹축 절하더니 갑자기 노래를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루틴 4는 뭐였냐면 안식효도 앵콜로 성주풀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루틴 5는 뭐였냐 드디어 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확 각인시키기 위해서 알찬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지루한 행동을 3번, 4번을 반복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이름 알찬배는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러한 지난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지역위원장이 되고 나서 총선을 출마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내세울 수 있었던 뭐랄까 아이덴티티? 그걸 뭐로 해야 되면 나라살림 전문가로 세웠습니다. 제가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예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다는 것을 편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질 회계사 출신의 민주당 후보.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나라 살림 알차게 그리고 연수구 살림은 꽉 차게. 그래서 알찬데 꽉 찬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이름을 가지고 조금씩 재롱을 부려가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알찬데 뭐 노래 부르면 기똥 아니 뭐죠? 우롱찬데 하는 짓은 뭐 기똥찬. 그래서 20대 때 기록 세우셨죠. 당선될 때. 겨우겨우 당선됐었죠. 그 어려운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20대 경선을 딱 20대 선거를 딱 치렀는데 제가 214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123석 중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기면서 저희 민주당이 123석이 되었고 그리고 저쪽 당은 122석. 그래서 우리가 기적같이 한 석 차이로 1당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연수구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세력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있던 세력이 누구였냐면 호남형우회였어요. 근데 그 호남형우회 분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123석을 이루는 214표 승리를 이뤄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한 석 차이로 우리가 1당이 되고 그 한 석 차이 때문에 정세균 의장님이 선출이 되었고요. 그 정세균 의장님이 국민의 뜻을 다 모아서 탄핵안을 상정했었죠. 2016년 12월 9일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그날 탄핵안을 딱 통과시키면서 시민들이 명령했던 촛불혁명이 결국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로 이어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소 거기에 8대0 만장일치를 이뤄내게 되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계 민주사에 정말 큰 획을 그었던 사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으로 드리면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연수구에서 제가 두려움 없이 뛰어들고 그리고 작은 틈을 바라보면서 뛰어들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석 차이로 일단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정권 교체에 큰 일이 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노력들 하나하나가 작은 나비일 수 있어도 그것이 모여서 태평양을 건너면 큰 태풍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번의 승리를 거두어냈지만 지금 다시 큰 위기 앞에서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작은 노력을 쌓아나간다라고 하면 다시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의 학습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당에서 대신하고 강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든 대로 보내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123석 때문에 우리 그 정세균 총리가 총리가 되시고 탄핵도 하고, 2016년 12월 9일은 저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그때 그 여의도 앞에 그 본청 그 국회의사당 앞에 우리 사무국노조 우리 조합원들 한 만여 명하고 우리 다 거기서 막 환호성 치렀던 게 지금도 막 머리가 막 삐끗습니다. 그 역사적 현장에서. 제가 그때 그 검찰에서 저를 기소해가지고 2년 동안 재판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그 촛불 집회 맨날 이제 제가 우리 조합원들 같이 나가서 매일 하니까 제가 이제 공소장에 보니까 저를 수계라고 써놨더라고. 수계. 전국세력 수계. 이렇게 해가지고 공소장만 첫 페이지가 없더라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래서 2년 지나서 정권 바뀐 다음에 무죄라고. 예, 수계는 아니에요. 지금 김현정 우리 위원장님이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연맹장을 2차례나 역임을 했고, 외모를 보면은 그냥 생님처럼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한 투쟁력과 조직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번 전당대회 때도 우리 김현정 위원장께서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으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사실 진두지휘를 해서 이재명 대표의 안정적인 77.77% 득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중앙당에서 대변인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선발이 되었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근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최고위원께서 시키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장은 아주 오래전 제가 뭐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그 시절부터 우리 조직의 한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형님이라고 부르셔서 그런데 이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을 처음에 나가려고 할 때 고민이 되게 많으셨어요. 제가 잘 아는데 이제 인천시당 위원장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시면서 뭔가 이재명 대표를 가장 이제 잘 이제 알고 소위 말하는 이제 친명 이너서클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하고 런닝 개념으로 최고위원 중에 다른 분들은 친명 마케팅을 한 거예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거 서영교 최고위원이나 뭐 이렇게 장경태 등은 친명 마케팅을 하고 유일하게 이제 그 이재명 후보랑 런닝으로 나간 게 이제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인데 그 선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성격이 되게 만만해. 성격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모든 그 이제 막 뭐 친명 반명해갖고 되게 살벌한 그런 관계 속 그런 것들도 잘 유연하게 웃으면서 잘 조정하고 정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유용하게 지금 역할을 하실 거다 그래서 그 이제 친명 그룹에서 추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시작할 때는. 근데 막 5등에서 떨어질 것 같은 나중에 다시 이제 결집을 해서 우리 강원께서 결집해서 다시 이제 3등으로 치고 올라가셨는데 지금도 그런 역할을 잘 하고 계신다는 걸 보고 지금 사실은 당이 많이 이기라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할 건데 그 와중에서 저희는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정치 탄압하고 정적 제고하고 오로지 그 더 떨어질 데도 없는 뭐 이제 콘크리트를 뚫고 지하로 내려갈 정도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로지 정적 제고하고 종북몰이하고 전 정권 지우기, 이재명 대표 때리기 이렇게 지금 그거를 계속 일상을 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중도는 오히려 현재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60%가 넘고 있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 탄압이다.
수사가 불공정하다가 국민들이 5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너무 힘든데 이것까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알고 계셔서 그 국정 지지도에 부정평가를 하시는 국민들이 가장 큰 이유가 그 무능이지 않습니까? 무능하다고 평가받은 그 정도는 정말 버티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지경까지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승리하는 유일한 딱 하나라고 봅니다. 내부에서 분열되지 않고 내부 결속만 되면 저희가 반드시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우리 박찬대 최고위께서 가장 저는 잘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이제 뭐 몇 개 좀 적어놨는데 뭐 이대로 할 건 아니고 제가 먼저 좀 재밌는 것부터 한번 좀 저기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장관이 그 국감에서 그 김의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바로 화를 내면서 뭐 나는 장관직 걸 테니까 당신 뭘 거냐 그러면서 막 도박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더킹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영화 더킹 혹시 보셨나요? 네. 더킹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그거를 타짜로 바꾸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 이거 다 걸었는데 너 뭐를 왜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 국민들 상식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사실 더킹을 보고서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도 저런 데 가서 술 먹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난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나는 소맥 이후에는 먹어본 적이 없다 이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거 그래. 당신도 왕따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의 삶과는 다른 뭐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은 그런 삶을 사실 잘 경험도 못 해보고 생각도 못 해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뭐 대통령이라 그래서 뭐 술을 뭐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죠. 너무 자주 드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청담동으로 특정했던 그 고급 바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그 자리에 한동훈 장관도 있고 특히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한 30여 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 설정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35명의 신임 법관을 임명을 하는데 예전처럼 시험을 봐서 사법고시를 보고 연수원에서 판사 검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로스쿨을 통해 가지고 배출되고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결국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판사로도 쓰고 검사로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검사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검사가 하고 있는 이 기소에 대해 가지고 정말 정의의 이름으로 판단해 줘야 될 판사가 정말 중요한데 그 판사들이 김앤장에서 19명이 선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법무부이 얼마나 많습니까? 14%에 해당되고 있는 사람들이 김앤장에서 나와서 지금 행정부를 검사 출신 대통령이 지배하면서 모든 인사를 다 검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한 보직들, 사정기관들 전부 다 검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사검증도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이상하게 몰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된 공포가 있는데 만약에 그 심판을 내려줄 사법부의 판사들까지도 같이 결탁돼가지고 뽑힌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보를 받았을 때 김의겸 의원이 그 제보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요. 그거 묻지 않으면 정말 직무유기죠. 그것 때문에 면책특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의혹이 있을 때 자신 있게 물어라. 국민을 대신해서. 그래서 면책특권. 그렇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을 가지고서 물증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벌어지고 그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나타날 수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뿐 아니라 결국은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배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무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독재, 독점 이런 것들은 결국 무능과 죄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이 묻는 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벌컥 해가지고 그렇게 그 뭐 도박판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유전자인 DNA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 싹 잡아 떼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경기도 국감 때 김용판 의원 기억나세요? 돈다발 사진 걸어놓고 그거 적발한 게 저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돈다발 걸어놓고 그 조폭이 이재명한테 뇌물 준 거라고 김용판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는데 시민들이 찾아냈잖아요. 이거 가짜라고 가짜 돈다발이라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도에서 네. 국정감사를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경기도 경찰청 가서 국정감사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허락되어 있는 질문 시간은 2번이에요. 주질이 7분과 보충질이 5분. 근데 저는 이미 7분과 5분을 다 사용해서 대장동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에 차석까지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돈다발 사진을 딱 보여주더니 이 돈은 바로 그 조폭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했던 돈이다라고 확 터뜨려 버렸거든요. 근데 이재명의 태도는 어땠냐면 승질을 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그냥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을 이렇게 웃었거든요. 근데 그 태도하고 일단 너무 달랐고요. 예. 왜냐하면 너무 황당한 질문을 받으니까 분노하기에 앞서가지고 허탈했고 그리고 그 과정은 시민들이 찾아내서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질의 순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명도한테 토스를 했고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백혜련 의원도 질문을 하고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동훈의 너무 과도한 리액션은 오히려 당황한 것 아닌가.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도 많아요. 지금 많이 보고 있죠. 예, 예. 보니까 그 첼리스트가 거기서 연주했던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뭐 강박 있는 상태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토론을 그 전화로 한 얘기잖아요. VIP 들어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그걸 녹취해서 제보한 거잖아요. 뭐 그냥 없는 걸 왜 지워서 제보를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 이렇게 아니라면 그 시간에 뭐 어디 있었는지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이쪽한테 뭘 자꾸 하라고 뭘 아니 그 의혹을 제기해서 그쪽에서 다 버려야지. 나는 그분이 한 나라의 국무위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그분이 법무부 장관을 계속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사실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자꾸 거는 것보다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뭘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지난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특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듯이 고르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합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아니 난 그 말 듣고 내가 그 이제 대변인으로 논평을 해서 까버렸는데 아니 민주당이 피의자입니까? 우리 민주당이 특검 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대장동에 대한 결론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는 하나하나가 너무 그냥 상대방을 자극하고 이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각의 강력 장관이 아니라 못된 정치.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못된 정치. 예. 정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못된 정치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저는 그 청담동 그 술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김유경하고 뭐 박찬대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만 성질 내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 탐사 보도를 했던 더 탐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안 취한 것 같아요. 만약에 더 탐사를 고발했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아직 기사 못 보셨죠? 예. 저도 못 봤어요. 오히려 그거를 전달했던 더 탐사는 막 비난을 했는데 거기를 고발을 해야죠. 오히려. 근데 거기 이제 고발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경찰의 동선이 있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 한밤중에 불뚝불뚝 일어나서 술을 자시러 가도 지금 경호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집에 들어가셨다가도 뭐 내외간에 불편해지면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 경호를 풀었다가 했다가 그 다음에 경호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다 정보가 공개되는데 지금 경찰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공개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담백하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저렇게 과도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방귀낀 놈이 화내는 것 아닌가. 그럼 김우겸 의원이 저랑 같이 대변인하잖아요. 당당합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 냈잖아요. 내가 뭐 그런 협박에 넘어갈 사람은 국회의원 하지도 않았다. 나는 실체적 진실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면 좀 그 나중에 어떻게 사실관계 확인되는지 지켜보시면 좀 이것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시고 더 탐사를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고발하면 수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실관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고발할까요? 대통령을 불편하게 만들고 장관을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때 왜 과거에 좀 전에 김용판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시민단체에서 그 김용판 의원한테 허위 돈다발 사진을 제보했던 정모 변호사를 고발을 했죠. 고발했는데 그 허위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모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2차례나 했어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불기소로 다 또 무혐의로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 재정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사례를 보면 당연히 더 탐사를 고발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하질 않고 있다. 그래서 의혹은 오히려 그쪽에서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그 발언을 하고 나서 그쪽에서 굉장한 공격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장경태 의원이 다시 한번 동영상을 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실이 뭔지 촉구를 했고요. 저는 이어서 한 말씀을 더 드렸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TF를 반드시 구성해서 조사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도 심한 서가를 아마 요구하고 좀 압박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기자분들이 TF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또는 국정조사라든가 아니면 특검을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대외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제보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고요. 민주국가의 가장 요체인 상권 분립을 흔들어대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고요. 이거는 박근혜 때의 태블릿에 나와 있는 그거보다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술자리가 만약에 사실이면요. 정말 그 이제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특정 로펌, 그것도 김앤장이라고 하는 로펌에 30명이나 숨어온 거는 정말 그것도 뭐 거의 국기불란 수준의 잘못된 거지만 이 론스타, 그러니까 이 김앤장이 있잖아요. 2003년도에 론스타 상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투기자본한테 외환은행 헐값에 매각해가지고 그게 이제 2011년도에 한 4조 정도를 먹고 먹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4조씩이나 먹고 먹튀를 했는데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잖아요. 중재 판결 얼마 전에 나가지고 3천억 이상을 배상하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 2003년도에 제가 그 외환은행하고 투자할 때 제가 같이 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데 그때 론스타의 변호사가 김앤장이었어요. 김앤장이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 중재 재판 재심 청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한국 측 소송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서로 이렇게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들 간에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더 탐사가 그냥 넘어갈 언론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번 한번 좀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진태 또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정말 약간 뒤집혔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베트남 출장 갔다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좀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진태의 그 잘못된 무지에 대한 판단, 오히려 최문순 전 지사 지우기 그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지금 쑥대밭이 됐는데 그것을 알고도 정부가 또 빨리 대응도 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의 시간을 허송세월 하면서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를 수입하는 근데 그것도 지금 그거 택도 없다 200조까지도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태나 정부에 대해서 어떤 좀 관점으로 좀 해는지 한번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무능한 것은 그건 죄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김진태가
갑자기 부도선언과 동일한 이야기가 뭐냐면 회생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서 여기를 PF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장기간의 자금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장기간의 이 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또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어려운 용어인데 ABCP라고 하는 3개월 단기 자금을 이렇게 돌려요.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 정확하게 제가 몇 년짜리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뭐 6년짜리 사업이다. 그럼 굉장히 장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하게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6년짜리 그 금융 자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익 있지 않습니까? 이자. 그 이자 소득을 기초로 해가지고 3개월짜리 단기 채권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3개월짜리 ABCP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자산유동화 증권인데 예, ABCP라고 얘기하거든요. 에셋 백키드 그래서 CP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3개월 동안 신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게 되면 3개월 단위로 이자 수취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재발행해 주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레고랜드에 대해 가지고는 김진태도 2013년 14년도에 레고랜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발언을 엄청나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까지 얘기를 했고 2014년도에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바로 요 전임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런칭을 했죠.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임 지사의 행적을 지우려고 했던 건가? 라는 생각으로 사실 요 3개월짜리 만기를 자기네가 보증해 주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3개월짜리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도가 나면 누가 그거를 보증을 해줘야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레고랜드라고 하는 데는 SPC라고 하는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실체가 없으니까 건설사가 보증을 해주든지 아니면 금융사가 보증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지자체가 제일 든든해요. 트리플 A 등급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이거 보증해준다. 그러면 3개월짜리 CP가 계속 이렇게 롤오버 하면서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고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정리 절차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보증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투자자들 우리 위원장님 뭐 사무금융노조에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알겠지만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야 우리나라 자금 시장 특히 채권 시장이 얼마나 불안하면 지자체가 이거를 보증 안 해준단 말인가. 지자체도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있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럼 자금이 안 돌아가게 되죠. 그럼 바로 돈맥경화가 오게 되는 거죠. 자금이 돌아가지 않으면 피해가 안 돌아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 그 정부가 지방 정부도 지방 정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보증슨 회사채도 떼일 수 있다라는 그거를 시장에다가 사인을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그 회사채 시장이 완전히 이제 그 경색돼 버린 거죠. 그래서 회사채를 한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한 그 회사채가 한전인데 5.9% 그 5.9%로 회사채를 발행해도 다 이게 팔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23조를 팔았습니다. 지금 23조를 시장에 내놨는데 그것도 안 팔려가지고 다른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회사채 발행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행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 쓰는 보증도 깰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리고 한전도 팔리지 않는데 일반 기업에 회사채를 살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한전이 부도가 그러니까 적자가 1년에 40조씩 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또 정부에서 못 마련하다 보니까 그 적자를 전부 회사채 발행해서 떼우고 있는 거잖아요. 23조를 회사채를 발행해 놓으니까 모든 회사채 시장에서 다 거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더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11%가 넘어가는데도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18%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한국전력공사가 지금 김현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최근에 트리플 A 한전채 4천억짜리 입찰에
2천억만 응찰을 했고 예. 3년 만기치는 지금 유찰됐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발행이. 두 번째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세계 최고의 공항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트리플 A 등급인데 여기도 3년치 그 물에 대해서 목표를 못 채웠고요. 가스공사도 2년분이 유찰됐고 제가 있는 인천도시공사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부동산 활황 때 굉장히 재무구조가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3년치가 지금 유찰이 됐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데가 한전, 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인천도시공사 이런 데는 공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이걸 다 보증을 해주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 경제의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이 채권이 만약에 발행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줄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IMF 이후에 그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금융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고 줄도산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근데 이게 외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여기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혹시 더 얘기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있었던 비상경제 민생 대책회의 있었잖아요. 비상경제 민생 대책회의 예. 뚝딱 끝난 거. 근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보셨나요? 정말 저는 보고 싶지 않은데 하도 이상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어요. 그 초등학생 학예회 수준으로 하지 않았나요? 일기예보를 보여주는 것인지 비상이라고 했는데 비상식이었고요. 비상이 없었어요. 경제도 없었고 민생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주관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뻗어놓은 보릿자루처럼 웃기만 하고 앉아있었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의 현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김진태 발로 일어났던 채권 시장의 이 혼란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말 비상한 인식을 가지고 저는 이거를 공개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전혀 비상식적이고 비상 인식 자체가 없어서 우리나라 정말 큰 위기다, 비상이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가 무능하게 되면 이건 정말 죄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데 50조 플러스 알파의 채권 안정기금을 투입했다면서 공치사듯이 아니 본인들이 그 실수해가지고 다 시장 난장판 만들어 놓은 거를 50조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투입하는 게 그게 공치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정말 저기 반성해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김진태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그 요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뒤집어 놨는 사람을 그냥 두면 시장에서 아 이거 앞으로 또 이럴 수 있겠네 이런 사인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장 엄중하게 사퇴를 하는 거로 하면은 아 이제 이렇게 되면 사퇴하니까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하고 그 엄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김용구 원장 잡아다가 조작 수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게 아니라요. 감사원이랑 검찰이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때 이런 거 했으면 보십시오. 직권남용이라고 막 다 감사원 뭐 할 것 없이 검찰 경찰 달려들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해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 감사원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전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몸 밑에 칼을 들이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국정원 감사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다 드러나죠. 예, SI라고 하는 스페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특수 정보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걔네들이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뭐 중국 글자로 쓰여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뭐 배에 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중국 원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가정보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의 무리한 조작 수사, 몰아붙이는 수사에 대한 부분이 좀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된 IRA 그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큰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정황도
사실은 다 전달이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김진태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손 놓고 있었고 네.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장관도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팽팽 돌아가는 것은 과도한 권력을 남발하고 있는 검사 조직 말고는 모두가 지금 무기력해요. 김인장 출신의 한독수 총리,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인사가 참사 수준이에요. 네. 지금 그 서해피고 공무원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이 이렇게 돌았는데 그 관련해서도 지금 이런 거잖아요. 감사원에서는 무리하게 이제 감사를 해가지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국정감사 나중에 이제 국정원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랑 다른 진술을 하는 거예요. 국정원장이 지금. 그러면 결국 뭐냐면 결과만 맞춰놓고 과정은 서로 맞추지 않은 거야. 도둑질을 하려면 손발에 맞아야 되는데 결과만 그냥 수사 의뢰.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잡아놓고 그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그 국정원에서 지금 진술한 내용이 서로 틀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조작한다는 그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이거 말씀을 드리면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명에 의해서 국가보실과 그 국방부와 국정원과 안보실이 이렇게 만들어낸 뭐 월급 조작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그대로 반대입니다.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하명에서 그 감사원하고 검찰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그 기획 감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기획 그 수사가 이루어질 그런 거거든요. 순서대로 복귀해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있었던 거를 아무런 또 추가적인 증거 없이 결과만 바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선 경선 때 얘기해요. 서해피고 공무원의 그 유족의 그거를 문물을 닦아주겠다 한 다음부터 5월 10일 날 취임했잖아요. 취임한 이후에 5월 달에 바로 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SI 정보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는데 명확하게 대답을 안 했어요. 국회에서. 그러고 나서 5월 24일, 26일 5월 달에 두 차례나 국가안보 NSC 회의를 열어서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때 NSC 멤버가 아닌 해경청장까지 같이 참석시켜갖고 논의를 한 다음에 6월 그 17일 날, 6월 16일이죠. 6월 16일 날 갑자기 이제 그 해경하고 국방부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거는 월북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6월 17일 날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께서 TV 보고 열받아가지고 못 참아서 감사를 시작하겠다 해서 감사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57일 동안 감사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시잖아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대통령실 수석한테 문자 보내는 거. 뭐 또 보도자료 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무식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것들 그 정황. 그 최대 원장의 그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감사원이 이런 발언 다 종합해 보면 전부 다 감사원이 하명받고 하는 거라는 게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사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 절차도 다 위법한 절차에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2015년 이후에 7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 그거 할 때도 감사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거치지 않았어요. 다 위법한 절차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증거인멸과 도주의료. 근데 증거인멸하고 도주를 전직 장관들하고 전현직 장관들이 무슨 도주를 하고 증거 다 국방부 서버에 들어있는데 SI 첩보랑 대통령 기록물이 다 들어있는데 무슨 증거인멸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도저히 이제 전 정부 인사들이 참을 수 없으니까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저께? 예, 그게 전부 다 사실로 지금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국정원장이 지금 그 국감에서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의 민낯입니다, 대통령. 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 분명한 학습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칼 2개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한테 겨누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겨누고 있던 이 칼은 이제 번번이 사실은 사실관계가 틀어져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고 있는 이 칼도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년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대장동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조사가 있었어요. 1년 동안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녹취록도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거든요. 근데 1년 동안 뒤졌던 대장동에서 왜 한 번도 없었던 질문이 갑자기 유동규의 구속 만기가 되는 시점에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왜 그때 없었던 메모지가 나오는지 정말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억이라는 돈이 특가법상의 뇌물로 들어온다 그러면요 10년을 훨씬 더 살아요. 뇌물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 구속기간 만료 며칠 전에 변호사들의 접견도 안 되고, 회유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왜 또 같이 있는 그 동거녀가 왜 검사실에서 같이 조우를 하며, 그리고 또 죄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뇌물에서 정치자금 전달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정치자금 전달로 해서 김용을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용을 구속하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로 칼끝을 겨누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유동규를 잡아서 사실은 벌을 주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생각한 거죠. 유동규 입장에서는 10년 이상 감옥 생활하는 것보다 진술을 번복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훨씬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럼요. 대신 갈등하고 있을 때 다시 또 동거녀를 투입을 하고, 예, 전형적인 죄목을 바꿔주고, 이거 전형적인 회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사실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를 중심으로 해서 김용까지 일단은 제시를 했는데, 김용이 지금 조사에 대해서 지금 무대응으로 예. 무대응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더 나가지는 않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증거도 없이 물증도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집어넣고 조작해서 결과를 이뤄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계속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자연스럽게 자꾸 주제를 자꾸 바꿔 나가셔가지고 대장 정권으로 저도 이제 제가 대변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단독 기사라고 하면서 유동규가 막 진술한 것만 가지고 엄청나게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들어보시죠. 10년이 지난 것들을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 해가지고 마치 김용 부원장이 돈 받은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인데, 그 시점이랑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보시면 전부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유동규가 8억 받은 거는 이미 1년 전에 확인된 거예요. 그죠? 1년 전에 대장동이 이제 수사가 시작된 게 작년 9월입니다. 9월 달에 이미 그 유동규가 이제 10월 3일 날 구속되거든요. 10월 3일 구속될 때 8억 받은 거로 구속된 거예요. 구속돼서 뇌물죄로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죠.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9월 달에 윤석열 후보가 특검하자고 했잖아요. 특검하자고 국민의힘에서 난리를 쳤어요. 특검하자고.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그때 특검법까지 발의합니다. 작년 9월 달에. 그게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갑자기 까보니까 이재명 그 후보랑 관련된 하나도 안 나오고, 각상도 나오죠. 원유철 옆에 의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박영수 특검 네. 나오죠. 50억 그래요. 네, 50억 끌려 6명이 전부 저쪽 때 관련된 의원들하고 뭐 검찰 출신 변호사들 네. 줄줄이 이제 오후반중처럼 나왔죠. 거기다가 그 시드머니 처음에 그 땅을 이제 매입할 때 부산저축 1155억. 예, 그 대출을 한 거를 그 허위 부실 수사를 주인 검사가 윤석열인 게 또 거기서 드러났거든요. 변호인은 박영수였고. 예, 그렇죠. 그 변호사가 박영수. 그리고 그 변호사를 그 브로커한테 소개해준 사람은 김만배였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김만배 누나가 또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왜 사주냐고요. 예, 이런 게 나오니까 갑자기 특검하는 얘기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특검합시다. 특검하자라니까 여보 이거 보세요 이랬잖아요. 윤석열. 그 기억나십니까? 그게 작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걔네들이 특검을 안 받는다라는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부산저축은행권 같이 하자고 뭐 집 산 거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그걸 핑계를 안 했는데, 그거 다 빼겠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답답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지난 작년 9월에 본인들이 발의한 김기현의 특검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자라는 국민들이 지금 60%가 넘고 있다. 요걸 좀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동규의 진술의 허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에 8억 4천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물주은 종이박스. 예. 근데 유동규가 2020년, 그죠? 1년 전에, 2021년 전인 2020년에 경기 관광공사 사장을 했거든요. 그 이재명이 대표가 도지사 시절에 임명한 건데 이 양반이 영화에 미쳐가지고 38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거절을 합니다. 그다음부터 원수가 돼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관광공사 사장을 2020년 12월 달에 때려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한겨레랑 인터뷰에서 나는 이재명이랑 다 결혼했고 친하지도 않는데 언론에서 자꾸 나를 측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대선 캠프는 개입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저도 한번 자가- 봤어요. 그런 자가 왜 2021년 4월부터 8월 달에 돈을 줍니까? 저기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순서가. 그리고 저걸 조금 정리해 보면 예. 유동규의 경기관광공사 임기가 21년 9월 달까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해인 20년 12월 달에 그만두거든요. 그만두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영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388억을 출연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경기관광공사에다가 380억을 출연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너무 노래 하나 마이크가 이거 주고가 좀 그런데 그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유동규가 9개월의 임기를 놔두고 그만두거든요. 그만두고 그 이후에는 거의 뭐 절연하다시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왜 갑자기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8억을 대선 경선 자금으로 전달한다는 것도 의아하죠. 그리고 그 대가는 또 뭐냐면 그 이전에 위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서 그 대가를 사실은 그쪽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계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그 다음에 증거적으로도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잡혀 들어간 김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대선 캠프에서 쭉 지켜봤는데요. 사람이 진짜 좋은 분이에요. 자기 주머니에 돈 있으면 남들한테 밥 살 사람이라고. 근데 나 그 사람한테 밥 한 번도 못 얻어먹었거든요. 저는 2일날 저녁에 소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나올 줄 알았더니 아예 안 나와가지고 못 먹게 생겼어요. 아, 2일날 원래 술을 11월 하기로 했어요. 2일날에 그 잡혀가기 전날 전에 그 당에서 식당에서 지하 1층에 식당 있잖아요. 달구지인가? 네, 달구지. 거기에서 기자들이랑 식사하는데 거기 마침 왔더라고. 그래서 아. 거기서 전 계산해주고 갔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기자들이랑 같이 나를 잡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또 끊길까봐 왜 요 상황적인 내용들을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왜 허위인지를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한 가지 지금 유동규 건은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확인됐잖아요. 또 하나 남욱입니다. 남욱도 다음 달에 풀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검찰에서 일부러 풀어주는 겁니다. 나가서 막 떠들으라고 조국 사태 이후에 피의 사실 공표를 검찰에서 하는 걸 되게 이제 그 국회에서 많이 막아놨거든요. 그거를 그 유동규랑 남욱의 입을 통해서 막 이제 막 풀고 있는 건데 남욱이 21년도 9월 달에 귀국하잖아요. 귀국하면서 JTBC랑 인터뷰하는 데에서 뭐라 그랬냐면 12년 동안 이재명을 한테 로비를 했는데 CR도 안 맥혔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게 21년 9월입니다. 그럼 12년 역사하면 2009년이잖아요. 2009년도부터 남욱은 이재명을 상대로 아무것도 이재명한테 얻어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남욱이 그 9월달에 그런 진술을 분명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사가 단독해서 뭐가 뜨냐면 이재명 성남지사 시절에 재선할 때 2014년도에 남욱이 회사에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댓글을 쓰게 했다. 이렇게 지금 단독 기사 나오잖아요. 그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2009년도부터는 남욱은 이재명한테 어떤 것도 만약에 했다라면 이재명한테 로비하고 잘 보이려고 선이란 거지 이재명 시켜서 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앞에 그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욱하고 유동규는 기본적으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가지고 지금 그 국민들을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건 명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그렇게 이재명 저 성남시장 시절 로비하려다가 안 되니까 저기 5,500억 환수할 때 네, 맞죠. 예, 먼저 1차로 4,400억 그 공익 환수한 다음에 1,100억을 추가로 할 때 김만배가 공산당 같은 이 XX 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를 욕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거를 요 정도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이재명 지사랑 그쪽 대장동 일당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는 게 가장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을 줄이려는 뇌물로 들어가면 15년 이상 나갑니다. 근데 그 단순 불법 정치자금 전달로 가면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어요. 5천만 원 미만, 5년 이하예요. 근데 그 뇌물은 특가법상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10년 이상. 10년 이상. 그리고 1억 이상이면. 예, 1억 이상.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살리시는 유동규의 그 의사와 어떻게든 김용을 엮어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는 검찰이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걸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에요. 여러분들 대장동 수사에 몇 명이 투입된지 아십니까? 검사랑 수사관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대충 한번 얘기해보세요. 몇 명 정도 투입된 것 같습니까? 400명이 투입됐습니다. 400명이 투입돼서 1년 동안 수사했어요. 근데 아무도 기소 못했습니다. 아무도. 각상도 50억 받은 거 있죠, 아들. 그거 하나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거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1년 동안 털었겠어요. 400명이 수사를 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뇌물에는 온데간데 없고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확 바뀌어버린 건데 거기 들어가 있는 그 검사, 그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 중에 엄희준 검사라고 있습니다. 엄희준. 1부장. 예, 그 엄희준 검사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엄희준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이냐면 한명숙 총리 있죠. 한명숙 총리 그 한만호 한신경영 대표한테 9억 돈 받았다고 그 조작 모해 이증 시켜가지고 했던 경력 있는 사람이 엄희준이에요. 그때 한만호 한신공영 회장이 비망록에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력 있는 사람이 엄희준이 거기를 지금 그 전체를 지금 하고 있다. 벌써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보면 그 8억이 유동규가 받았다는 것까지 다 확인된 거고 김용한테 갔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추가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현근택 우리 전 대변인의 현근택 변호사가 추가로 이제 변호인을 선임제 들어갔거든요. 그 검찰에 갔더니 아침 9시부터 불러다가 밤 10시까지 안쳐만 놓고 그냥 보내고 안쳐다 놓고 보내고 그런대요. 왜 뭐 나올 게 없으니까 증거를 뭔가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뭐 중간에 남국의 저 직원이라고 이모 씨 실무자가 뭐 메모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전달하고 뭐 얼마를 어디서 주고 이런 메모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를 제시를 안 한답니다. 검찰에서. 제시를 해야지 뭐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사실인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메모도 남북에서 정민용 변호사한테 전달하는 그거를 적어놓은 거잖아요. CCTV 그것도 정민용 변호사의 지하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하고 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어젠가 갑자기 또 단독 해가지고 뭐 전달회 때 썼던 종이 박스하고 상자가 발견됐다는데 아니 그러면 돈 8억 주면서 상자 다시 가져갑니까? 기념품으로 보관하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상자에 넣어서 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한명수 총리 때도 똑같았습니다. 쇼파에 놓고 놨다 그랬거든요. 쇼파가 돈 먹냐고. 그때 한참 유행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이거 지금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국민의 그 정서가 정말로 60% 넘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해 주셨고 60% 넘으면 윤석열 정부는 무너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죠. 너무 세세한 얘기들을 얘기하다 보면 승질 나가지고 제가 아마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거 같아요.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지금 검찰공화국의 여러 가지
조작 관련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게 되면 너무 무리하고 있다. 합리적인 국민들,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니거든요. 그거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혹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 부분은 아닌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고위원 발언하실 때 224대 영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작년 5월, 올해죠? 올해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제가 신문지상으로 검토한 것만 224건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본인과 부인 김건희, 그다음에 장모, 그 본부장에 대해 가지고는 압수수색이 0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같이 정말 명백한 증거들, 허위 경력과 관련된 명백한 증거들, 그 다음에 공흥기구와 관련된 부당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본인이 자백했는데도 안 해요. 네.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기소권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그리고 기소 전에 수사도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요. 결국은 선택적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다시 청담동 그 술 사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검사 혼자의 노력만 가지고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사법부까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그리고 또 무능해서 민생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명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는 최대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협치 얘기가 되는데 협치하면 좋죠. 협치를 주장할 당사자는 누구냐면 여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을 말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가 협치의 정신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요. 입법부에 주어져 있는 권한을 가지고 반드시 이걸 이겨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기국회 중에서 국감까지 끝나고 11월 달에는 예산국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국회랑 관련해서 도둑질 맞이는 민생 예산은 우리가 확실하게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부자 감세로 줄이는 6조 이상의 돈은 그것도 법을 막아가지고 세입도 우리가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입법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투쟁을 하되 민주주의의 태행을 이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강력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시민들이 막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모이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국민들과 뜻을 다르게 할 수는 없다. 이제 저희 평택을 다음 주부터는 이제 토요일마다 강화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잡혀 있는 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저 사실은 그 사회부군 안진걸 소장이 저랑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했었잖아요. 근데 걔가 하도 그 친구가 나경원하고 정치인들 하도 고발을 많이 해서 저도 같이 맞고발 당할까봐 제가 그냥 나는 우분투 연구소장 하겠다라고 농관 집안에서 저거 했었는데 저는 그 지난번 경찰부 설치 관련해서 경찰청 앞에 가서 뭐 투쟁사도 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갔습니다. 발언을 안 했고 뒤에만 있었는데 옛날에 그 박근혜 탄핵할 때 그때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딱 봐도 20-30만 명 모이지 않았나요? 10,000명 왔답니다. 10,000명. 경찰 수사 10,000명. 참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개돼지로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보나 봐요. 지금 이제 좀 전에 다시 또 예산안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키워드가 3가지더라고요. 나라비 1,000조 원 문재인 정부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거 하나하고 건전 재정하겠다, 긴축 재정하겠다, 그리고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 이 3가지가 이제 그 키워드잖아요. 서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긴축 재정하면서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뭐 긴축 개정을 한다고 하면서
슈퍼리치는 저기들 법인세를 낮춰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 60조. 60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리치에 대한 또 빚은 낮춰준다고 그러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보호해주겠다고 하면서 민생 예산은 지금 엄청 깎고 있어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매출 증대와 소비 증작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 지역 화폐와 관련된 거는 전액 삭감이거든요. 예, 주거, 노약자, 어르신들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도 다 지금 삭감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준예산 상태까지 각오하고서라도 이거는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사실 준예산 상태가 되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우리가 고민이 많은데 정부 여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예산을 각오하고 밀어붙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야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에서 준예산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거꾸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집에 가면 어르신들 계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이 정부가 유일한 지지층이 지금 70대 이상입니다. 70대 이상 다 무너졌잖아요. 다른 데는 60대랑 70대인데 60대도 거의 40% 정도는 부정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다 깎았다니까요. 어르신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깎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노인 기초연금도 우리 민주당에서 30만 원, 40만 원 올리고 70%에서 100% 확대하자는 것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표는 다 어르신들한테 표는 다 가져가고 우리 평택도 도농복합 도시인데 그 쌀값 안정화법, 그죠? 양곡관리법도 반대하고 있어요. 양곡관리법도 농민들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들 다 갖고 있고 있으면서 긴축재정한다는데 긴축재정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시중에 있는 돈을 좀 회수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김진태 사퇴해야 된다는 그겁니다. 레고랜드 발대문에 이제 50조 또 시중에 풀잖아요. 그럼 유동성을 풀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금리가 다시 또 이렇게 유동성이 긴축 재정이 아니잖아요. 돈을 푸는 거니까 유동성을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은행은 그 금리 올려가지고 긴축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물가 잡으려고 정부는 김진태 헛발 때문에 50조 플러스 알파에서 지금 국민연금까지 거기다 투입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될 단계인데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데 많이 나가시지만 나가서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댓글에 민주당 왜 이렇게 안 싸우냐 좀 제대로 좀 해라 좀 뭐 법사위 다 넘겨주고 뭐 맨날 이제 와서 특검해도 법사위 김도읍이 반대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뭐 이러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여기서 물론 뭐 전략이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 발설 안 할 테니까 여기서 좀 한번 동영상은 어떻게 합니까? 저건 제가 나중에 그 부분만 편집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투트랙 전략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파행하면서 전력 투쟁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예산 확보,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예산 삭감, 그리고 이제 예산 투쟁 분명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입법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하게 추진을 하되 민주주의의 퇴행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로텐도홀에서 그때 정치 규탄 집회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우리 지역위원장들 다 모셔가지고 1,200명이 그 국회 계단 앞에서 정치 탄압 규탄 대회를 열었거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민과 함께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장애 투쟁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결코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싸워나가겠다. 이재명 대표의 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 강하게 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국민 이기면 정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당원들의 의지 받들지 않는 정당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요. 저는 뭐 약간 이제 정리하는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 듭니다. 검찰 독재 이거 우리 강하게 맞서서 싸워야 된다. 두렵지만 싸워야 된다. 두려움 없이 싸우는 사람은 더 훌륭하고 두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싸워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잠깐 회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지금 발의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대장동 특검법도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단계인지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쌍특검을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전국의 지역위원회에 공문 보냈잖아요. 지역위원회별로 규탄 대회도 하고 1인 시도 하나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당원들은. 그러면 촛불 집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좀 이제 지금 일단 1200명 모여서 제가 그때 규탄은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판을 세게 지금 벌려놨잖아요. 1200명까지 모여서 이제 저 결기를 보여놨는데 가만히 있으면 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또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뭔가 계속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 전국 다니면서 하고 계신데 당에서 원내에서는 어떤 것들 지금 좀 말씀드린 그런 거를 어떤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제 경험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 11월 1일 얼마 전에 김현정 우리 위원장께서 규탄문 낭독했잖아요. 2016년 11월 1일 날은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6년 전에 11월 1일 날 우리 민주당이 규탄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세게 쓴 규탄문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의 상황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성역 없이 수사하라였어요. 이미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역 없이 수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시민들보다 좀 늦춰져서 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100만 명이 모였던 4차 집회가 언제였냐면 11월 12일이었어요. 11월 1일부터 불과 열흘 뒤에 우리 민주당은 청계광장에 모였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시청 앞을 다 모이면서 100만 명이 모이게 되고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물결이 확 흘러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6년이 경과해서 6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한 규모의 사람들이 국회 계단에서 사실 정치 탄압과 관련된 규탄 집회를 가졌잖아요. 여러분 이 이후에는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계획과 기획에 의해서 국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국민들은 야 너네 뭐하냐 숟가락만 얻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정치는 누가 하냐면 국민이 하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고요. 장애 집회랑 관련돼서는 우리 민주당 내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뭘 보냐? 시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 뜻이 얼마나 무르익었는지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의 행동이 늘 시민과 함께 한다. 시민과 함께 지향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독려했는데 저는 마음은 다 일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도부인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오늘 김현정 위원장님께서 여기 저를 초대해서 고민하고 여기 내려왔거든요. 여기 올 때가 아닌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도 했었는데 그렇지만 또 지도부의 일원으로 최고위원으로 또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때 런닝메이트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선택과 사실은 판단은 조금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애정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시 10분 전인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규탄 그림에도 간단히 좀 해야 돼서 우리 박현남 최고위원이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최고위원으로서의 정치적인 목표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짧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제 당원분들 계신데 우리 지역에서 당원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들을 하고 지역에는 어떻게 잘 협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평택민주당 강하게 만들 것인지 그런 노하우를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너무 길어지면 또 그래서 일단은 최고위원으로서 저는 전당대회에 나오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 근데 우리 민주당이 많이 무능하고 또 개혁도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강한 투쟁을 하고 이제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최고위원을 원했는데 저는 한결같이 하나 되는 민주당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해서 초기에 보존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목소리는 하나 되는 민주당보다는 좀 더 강하고 선명한 민주당을 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최고위원으로서의 제 역할은 일단 최고위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내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청래 의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2004년도부터 국회의원을 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국회의원을 하다 말았다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는데 자기는 지금 최고위원회가 역대 최강의 최고위원회고 이런 최고위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본인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최고위원이라고. 그 자기가 본인 근데 왜 19대 때 최고위원회 할 때는 본인이 있었지만 그때는 최악의 최고. 근데 민주당인데 청래당을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때는 19대 때 최고위원회는 정청래는 있었는데 합당을 시키죠. 박찬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최고위원으로서의 저는요 반드시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외압과 정치적 탄압이 있어도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파고를 이겨나가고 그리고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하는 그 기반을 지금 이재명 당대표 기반하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한 실력을 만드는 최고위원회야 되겠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2년 임기 안에 거의 마지막쯤에 총선이 있게 되는데 이 총선에서 유의미한 승리를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총선에서 이겨나가야 그 다음부터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늘 이야기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국 정당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유능한 민생 경제 정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최고위원으로서의 저의 정치적 목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목표는 뭐냐면 2016년도에 그 어려운 와중에 저의 후원회장이셨던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마음에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젊은이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두 번째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기업만 위하는 경제 기반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최고위원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정권 교체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고 개인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결국 젊은이들이 아이를 적게 낳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고 대기업만 위한다는 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늘 고민하는 게 저의 정치적 목표다. 대한민국에 만연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겠네요. 그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우분투랑 맞닿아 있습니다. 네가 있어, 내가 있어. 제 슬로건이 우분투. 그리고 우리 평택을 지역위원회 지금도 보니까 너무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참석해 주셨던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력하셨던 분들, 우리 모준근 전 위원장님도 아까 참석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김기성 부의장님, 또 우리 유병만 부의장님, 또 우리 김수 전 시의원님까지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셋 중에 지금 김기성 부회장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주시고요. 지금 우리 김현정 대변인이자 우리 원외 지역 위원장 협의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똘똘 뭉치고 그리고 당원 배가 운동을 먼저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도 사실 당원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처음 연수구에 왔을 때 우리 당원이 600명이었어요. 600명이요? 지금은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요새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개딸분들 있잖아요. 개혁의 딸들. 난 이분들 보고 깜짝 놀래요. 늘 바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전당대회에서 대부분의 개딸들이 투표권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버려두지 않고 자기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밭을 갈아나갔는데 나는
김현정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에도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아마 평택에서 반드시 2년 뒤에 총선에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평택에서의 승리는 6년 전에 연수구에서의 승리가 민주당의 전체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평택에서 그 역사를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마무리를 아주 훈훈하게 잘하시네요. 제가 부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평택 늘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 들고요. 다음 총선 때 평택 오실 거죠? 당연히 가야죠. 또 우리 오늘 박찬대 최고위원이랑 저랑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편하게 했는데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네. 좀 더 많은 얘기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아쉽지만 좀 멈춰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 상황이라든가 현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현안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 주변에 주변 잡기 얘기 들으시면 아마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거로 오늘 톡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별이교회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의 민주당과 당원을 위해서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내빈 소개에 빠지신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회 김승겸 시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좀 사회자로 제안을 드리는데요. 일단 저희 중앙당 이 두 분 최고위원님하고 대변인 이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그냥 보내드리면 저희가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당원분들이 질의하는 것 몇 분만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중앙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든 또 개인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거수해서 네, 안녕하세요. 조용찬입니다. 지금 우리 박찬대 최고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 이재명 우리 당대표님은 120번 압수수색 당했고 본부장 비리는 한 번도 압수수색이 없다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많이 가슴 아프고 텔레비를 때려 부시고 싶은 심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를 발생했는가?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김건희 장모 사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는데 검찰총장을 그때 해임을 시키고서 여건이 좋았잖아요. 그때 당시 왜 국회의원님들이 그 건의를 못했는가? 그때 해임을 시키고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이 수사를 검찰총장직에 있는 거 못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님 그때 사퇴할 때 동시에 사퇴를 못 시키고 해임을 시켰으면은 국민들이 상당히 분음이 틀렸을 거고 현재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고 현재도 우리가 170여 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박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강하게 아까 얘기하는 정청래 의원님 최고위원님이나 지금 박찬대 의원님 이 몇 분들 좀 박범계 전 법무장관 이런 분들 몇 분만 겁 없이 큰소리치고 하지 웬만한 국회의원들이 거꾸로 우리 내부 총질을 하고 또 말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검찰이 너무 무서워서 혹시 압수수색 당해 거꾸로 구속될까봐 겁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꼭 올라가셔서 국회에서 꼭 아까 탄압하시고 힘을 합쳐서 아직까지 2년 전 남은 기간 동안 분명히 우리가 최고 170석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 마음이 돼서 힘을 합쳐서 꼭 이 어려운 현 정부, 현 상황을 우리 민주당이 꼭 우리가 잘 이것을
견뎌내고 진짜 절제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뭐 바로 뭐 우리 저 이재명 대표님도 구속되실 거고 너무나 진짜 불안하니까 정말 그 의원님들이 꼭 혈서를 쓰세요. 혈서 우리가 죽어도 못 지키겠다 아주 해갖고 정말 강한 이미지를 좀 국민들한테 보내주셔야 저희들도 이런 작은아마 힘을 합쳐서 우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 없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끔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겁 없이 같이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약간 분열의 말을 했다고는 하는데 진짜 딱 그 두 사람 또는 한 사람 정도예요.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저는 군사 정권에서 노동부 운동하고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야당을 탄압하거나 아까 뭐 비교하시는 것처럼 압수수색만 따져도 그렇고 정말 비교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이걸 대응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TV에 이렇게 패널로 나오는 분들도 가끔 단일 대우라고 하기는 조금 아리송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정말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해왔던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잘 제기하고 끌고 나가긴 하는데 뒷심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결정적일 때 뭔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이것을 이렇게 좀 잘라내지 못하는 문제는 없는 건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당이기도 하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돌파하는 데는 우리 당이 정말 집중해서 단일 대우로서 이 문제를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투트랙 전략으로서 이런 문제를 정말 당당하게 투쟁해 나가는 것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인생에 대한 문제를 우리 당이 정말 실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이런 이제 지루한 이런 싸움도 관심 있게 보지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얼마만큼 실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점에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굉장히 다가왔고요. 저는 박찬대 최고위원님을 좋아하게 된 것은 실제는 예전에 TV 프로에 나올 때 정말 그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서 되게 좋아해서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도 열심히 선거도 해봤는데 앞으로 정말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약한 게 대북 관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확한 대북 프리미엄에 우리가 항상 당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보면은 국민들은 약간 보수 성향 정권에서 말하는 걸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지원 전 국정원 원장도 계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분명한 대북 관계 정책을 야당이 다수당인데 다수 의석을 가진 데서 좀 리드해 가야 되지 않냐. 또 특히 또 우리 주변 4대국 강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지금 실책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중국을 외면한 그런 외교 정책을 했다는 큰일 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막대한 60%의 무역량을 갖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한 대통령 발언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와 또 우리 서민 정책, 어르신들 또 서민들 어려운 분들의 그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신뢰감을 안 주면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혼란스럽고 많이 이탈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님이 최고위원 회의할 때도 그렇고 분명한 그런 거에 대한 3대 정책은 분명하게 리드를 해 나가야만이 우리 당원들도 신뢰를 갖고 쫓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예, 구체적인 전술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분명한 것은 제일 답답하신 게 그거잖아요. 180석 줬더니 뭐하냐, 170석 갖고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협치라고 하는 이름이 이상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행정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확실하게 지금 민주주의 후퇴시킬 정도의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입법 권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 심사와 입법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입법 같은 경우는 무슨 애로가 있냐면 악법은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초부자 감세 법안 같은 이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과 안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이 정권이 60조 정도를 전부 다 이렇게 줄이는 초부자 감세 우리가 통과 안 시키고 그거는 간행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패스트 트랙에 필리버스터까지 다 거쳐가지고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그냥 거부해버리게 되면 없어지는 애로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정쟁만을 위한 법안인지 국민을 위한 법안인지 국민들은 아시거든요. 정말 국민한테 요긴하고 필요한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거는 민심의 바다를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12월 2일까지 예산 협의를 완료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정부 예산으로 복귀가 되거든요. 그럼 이 정부 예산이 복귀돼 가지고 국회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부결시켜버리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준예산 사태가 벌어져서 굉장한 애로가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엄청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줄여놨던 예산을 우리가 올려달라고 했을 때 이런 압박감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섭을 하는 거거든요.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이 완전히 배째라로 나오고 자기네는 한 푼도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입법 권력을 이제는 충분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뜨뜻미지근하거나 불명확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일단은 투트랙으로 아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예산과 입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질 거고요. 꼭 필요한 입법이라면 패스트 트랙을 10개든 20개든 50개든 우리가 넣어서라도 진행을 해나가겠다. 결국은 심판자는 누구냐? 국민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국민의 시선과 눈을 바라보지 않고 정치를 하려면 결국은 국민의 선택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그 믿음을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검 관련해가지고 특검법 처리해야 되잖아요. 특검 해야 되는데 뭐 법사위원장 우리가 아니니까 1차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세우는 것도 그 조정훈 의원이죠. 조정훈이 반대하면 또 거기 부딪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그러면 통과해도 법무관 행사하는 거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김경수 지사 브리킹 특검할 때 우리가 다수당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였는데 김성태 당시에 저쪽 한나라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 그 의원이
단식 투쟁하면서 특검법 수정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민주당이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동의할 거고 정부 여당에서 뭐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그 말씀도 제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그럴 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160 구석이다 보니까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어요. 다양할 수 있는데 지금은 똘똘 뭉쳐 있는데 또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당원 동료들께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그 내부 뭐랄까 이렇게 목소리들을 좀 강하게 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6시가 벌써 10분이 지나버려가지고 이제 질의응답은 요거로 하고요. 네. 지금 한교안하고 날리면 그거는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요. TV를 안 봐요. 보면 열받으니까. 예. 그건 뭐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국민들의 귀가 정상이라면 예, 다 날리면으로 안 들리죠. 국민의 귀를 다 날리면 모를까. 예,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국민들 다 알고 있고요. 다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지금 MBC에 대한 탄압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제가 과방인데 저번에 MBC 간담회를 갔었는데 MBC 사장님이 의지가 결연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방통위원장이 우리 쪽에서 세웠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MBC를 비롯해서 또 우리 박문진이라고 하죠. MBC 지배구조 여기까지가 아직도 괜찮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데 그분들 임기가 다 차고 나서 만약에 지배구조가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지금 과방위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된 법안을 정청래 위원장과 함께 우리 과방위의 최고위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정청래, 그렇죠. 박찬대, 장경태, 고민정 반드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엄청난 투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과방위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에 계류되면 패스트트랙 걸어야 되고 또 패스트트랙 걸어서 본회의 올라가면 필리버스터 또 이겨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관철하려고 합니다. 방통위원장 임기가 1년밖에 안 돼요. 1년 안에 다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국민들은 다 그거 바이든으로 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걔네들 주장을 또 우리가 일부 받아가지고 국회한테 이 새끼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나는 많은 분들이 그 속어라고 생각해서 이 XX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냥 이 새끼죠, 그죠? 당연히 혼날까봐 이 XX 이렇게. 그러니까 이 XX 하니까 더 심한 욕 같아요. 이 새끼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새끼라고 기억이 안 한다고 나고 따져야지. 먹어서 안 먹어서 처리하다가. 하여튼 저 입법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시행령 쿠데타 일으킨 게 2가지 있잖아요. 우리 검찰 정상화법, 수사기소 분리법 우리가 법안 통과시킨 거를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통해서 다 복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시 지금 우리 국회에서 준비 중인 걸 준비 중에 있다는 거고, 그다음 경찰청 신설한 것도 이것도 시행령으로 입법한 행위한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 정상화 시키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원법 개정하는 것도 중요했으니까 이렇게 검찰과 감사하고 잘못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정기관의 잘못된 것들, 이거를 원복시키는 것들은 이거를 반드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법들이 다 지금 법사위와 관련된 법들이어서 법사위원장이 지금 김도읍이잖아요. 단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어려움이. 그래서 일단 하게 되면 패스트트랙을 걸어서 가야 되니까 일단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는 어려운 일인데 지금쯤 시동을 걸어야 가능하지 않나. 그거 올라가시면은 조홍천하고 그거 누구죠? 둘이 좀 올라가부터 머리 삭발하고 단식 둘이 들어가라고. 조홍천 의원부터. 네, 제가 한번 뺨을 만들어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짜 이거를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근데 오늘 그 저기 장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박찬대 최고위원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방송에서 이제 규탄 결의를 하는데 제가 저희가 투쟁사격에 있죠. 그건 생략해 주시고 그냥
주탄 결의문만 낭독하는 걸로 하고 보호 외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박찬대 최고위원님과 김현정 지역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강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